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학술연구원과 법률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9차 코리아 포럼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학술연구원 박상은 이사장님께서 내빈 소개와 더불어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제목이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재미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서 좋은 토론하고 이번에 좋은 제목을 갖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고서 벌써 신문에 놨더니 대한변협에서 왜 정치의 사법화만 하느냐, 사법의 정치화도 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벌써 이렇게 뜨거운 이슈로 말씀하시고, 또 아까 우리 이명진 교수님 또 좋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쨌든 바쁘신데 참석해 주시고 우리 한국학술연구원을 갖다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문공부 선전물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다. 국회나 정당에서 이루어질 것이 재판소, 헌재, 대법원,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통진당 해산이 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이라크 파병 문제가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김영란법 존치 여부가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또 신행정수도법이 이것이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국회에서 다수 권력을 가진 정당이 막 찍어내듯이 법률을 만들어내서 이 나라 민주주의 제도가,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통용이 되지 않고, 대화, 토론, 타협, 그래서 협상과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적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으로 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본 학술회의로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1부 사회를 맡은 함재봉입니다. 근데 2부 사회도 제가 맡게 돼서 오늘은 사회 하루 종일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학술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지금 법률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 개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법률방송이랑 같이 하게 되니까 기왕이면 법을 주제로 하자 그래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이철우 교수하고 김성호 교수 몇 분을 제가 굉장히 못 살게 굴어서, 제가 법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좋냐를 갖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하던 끝에 이 오늘의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는 정치의 사법화는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토론해 주실 두 분은 이제 이철우 교수님,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철우 교수님이시고, 또 연대 정외과의 김성호 교수님 두 분께서 이제 그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발제를 한 30분 해주시고요.
토론은 각기 한 20분, 15분 내지 20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토론을 가능하면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함재봉 선생님께 소개받은 국민대 박정현입니다. 저는 국민대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고 학위도 헌법으로 해서 계속 헌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위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사실 뭐 박사를 2007년 8년 이때쯤에 이제 공부할 때도 제 박사 논문의 핵심 뭐 주제이자 소재 중 하나였고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은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변동이 심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너무나 역동적인 주제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손을 좀 놓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발표에 대한 의뢰를 받고서는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게 됐는데요. 일단 뭐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그 사법화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논의의 또 층위가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부, 그러니까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일반 법원에서의 사법화도 생각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화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헌법을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 또 재판소에서 일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소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미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 88년 9월에 개원한 이래로 위헌법률 심판권과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권을 통해서 법률의 위헌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권 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나름 업적을 그동안 상당히 쌓아온 것으로 흔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가치와 뭐 기본적 인권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헌정 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재판소를 흔히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헌법재판소가 물론 이제 헌법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지 아니면 뭐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지 모르겠지만 탄핵 심판과 이제 정당해산 심판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개인의 기본권 구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고도의 아주 정치적인 판단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헌법재판소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던 그런 일련의 이제 헌법학계 분위기가 이제 살짝 좀 이제 바뀌는 그런 기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러한 어떤 좀 새로운 평가, 새로운 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촉발시킨 이제 중요한 사건이 여기도 PPT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제 수도 이전 관련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제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판단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헌법학계, 정치학계 그리고 뭐 일반 사회에서 재판소가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관여하는 어떤 현상을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제 명명을 하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여기 언급이 아래쪽 부분에 되어 있듯이 이제 한 2004년 무렵부터 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어떤 뭐 학계의 어떤 논의들에서 정치의 사법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대체로 정리해 보면은 뭐 저런 식으로 좀 맨 처음에 나와 있듯이 좀 거대한 어떤 현상의 변화를 좀 거대한 그런 그 차원에서 뭐 스케치하듯이 정의한 그러한 어떤 뭐 내용도 있고요. 반면에 좀 그 정치의 사법화라는 어떤 현상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러한 뭐 케이스들에서 조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의문, 문제 제기, 비판 뭐 이런 관점에서 이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해서 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좀 가치 의존적이거나 가치 지향적인 식으로 정치의 사법화 용어를 좀 비판적인 차원에서 정해서 정립을 해서 활용하는 이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흔히 이제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러한 이제 또 다른 개념인 뭐 아까 정재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리스토크러시, 뭐 사법 통치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이게 같은 건지, 뭐 사법의 정치화랑 이게 같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불분명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의 사법화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라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 규정하기 어려운 막연한 개념과 또 사법 그 뭐 이제 라이제이션이죠. 뭐 이런 단어들이 섞이는 바람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되게 불명확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이제 정치사법화의 어떤 범주를 이제 확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이 신행적 수도 이전 관련된 이제 사건 이후에 정치의 사법화를 이제 논의하는 여러 문서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건을 다 정치의 사법화의 사례로 이제 꼽습니다. 그 사례들을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쓴 지표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먼저 정말 이렇게 그 민주정치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에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그러한 상황을 한데 묶어서 정치의 사법화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해갖고 뒤에 동그라미 2개가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사건들을 좀 사례들을 묶어봤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제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분쟁의 어떤 뭐 상황에 그 재판소가 이제 관여한 그러한 이제 사례로 3번째 동그라미의 사례들을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 정치권이 아닌 그 외 일반 사회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투쟁과 관련된 그러한 사안에서의 그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이제 4번째 동그라미에 묶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4번째 동그라미의 사건들, 뭐 여기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으로 이제 가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해당할 수 있지?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 정치라는 그 개념이 갖는 그 불명확하고 막연하고 광범위한 그러한 어떤 성격의 근거에 봤을 때 이거를 정치가 아닌 것이라고 또 단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논의와 관련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어떤 사례들도 일반적인 어떤 권리 투쟁과 관련된 권리 담론과 관련된 그러한 사례들도 정치의 사법화의 예시로 꼽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2부에서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뭐 지소미아라든지 한미 뭐 협정이라든지 뭐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국방과 외교 관련된 이제 사안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개입 역시 정치의 사법화의 이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이 다 정치의 사법화의 사례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이제 제기될 수 있죠. 근데 그 의문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는 용어가 좀 불분명하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적인 기조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의문이 또 일부분 또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트집을 잡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자체가 갖는 어떤 성격, 우리의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얘기할 때 정치를 사실 분리해 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법과 정치를 우리가 분리하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법학 차원에서 이 헌법이 갖는 특유의 어떤 정치성, 그렇죠? 정치성, 사회성, 역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할 수 없고요. 재판소의 활동 역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사법작용이지만 정치작용으로서 이중적인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의 사법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의 모든 활동들이 일종의 이제 대상, 예시,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 거죠. 게다가 현행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 차원에서 이제 관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소법이나 아니면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관할을 이제 정리하면서 흔히 이제 헌나, 헌다, 헌라 사건이라고 불리는 뭐 탄핵, 정당해산 그리고 권한쟁의 관련된 좀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 기능에는 사실 들어가지 않는 상당히 좀 아주
본질적이고 순수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개입을 관할을 인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헌법, 국가 최고기법인 헌법에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활동과 운영에 관련된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소 입장에서는 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관할로 정해진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치의 사법화라고 명명하면서 약간 그 비판적인 그런 그 가치 지향적인 그러한 어떤 취지에서 이 용어를 활용하면서 재판소한테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지금의 현재 법제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정치사법화 용어가 뭐 불분명하다 뭐 이런 거보다도 도대체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좀 제가 이제 참조한 거는 이제 외국에서의 논의입니다. 어차피 뭐 이미 아까 처음에 사실 정대춘 회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부언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정치사법화라는 용어 자체가 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이제 영어를 우리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용어인데 이제 외국에서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한 거죠. 그동안 사실. 그래서 그 외국의 논의를 좀 비교 헌법적인 비교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참조할 수 있는데. 이 논의가 조금 이제 그 통시적으로 이렇게 이 논의가 흘러온 역사를 보면은 좀 재밌는 그 점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즉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1990년대부터 벌써 이 Judicialization of Politics에 대한 논의가 이제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꽤 적극적으로 전개가 됐었는데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의회주의, 유럽에서의 의회주의의 일종의 보완으로서 사법부가 나름 나서고 있는 현상. 그래서 사법부가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에 나름 이바지하고 있는 현상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서 처음에 정치의 사법화라는 용어가 많이 이제 활용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비교헌법 연구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뀝니다. 저기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 부분 보시면은 익숙한 이제 이름이 나올 텐데요. 2000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브루시 vs 고어 케이스에서 연방대법원이 2000년 12월 12일에 이제 그 1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사실상 결정을 한 거죠. 원래는 이제 그 플로리다주 스윙보트 이제 뭐 그런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좀 그 결과가 좀 애매하고 뭐 사표도 많고 그러니까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다시 개표를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이제 멈추게 한 5대4 결정이었는데요. 멈추게 한 그러한 브루시 vs 고어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이지만 뭐 혹자는 이제 직접적이라고 하지만 선거 결과에 관여를 한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 결과에 관여해서 이제 조지 W. 부시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죠. 사실 미국에서는 정치 문제 법리라고 해서요, political question 뭐 theory라고 불리는데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정치 영역의 사건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 사법부가 그러면 정치에 나서면 안 되는지에 대한 룰을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이미 60년대 그 룰을 베이커 vs 카라는 아주 유명한 판결에서 정립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 그러니까 그 법리에서 정한 어떤 룰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굳이 이 사건에 연방대법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연방헌법 2조와 연방헌법 수정헌 조항 12조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서의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미 상원, 하원이 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이 나선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나서게 됐는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논의들이 형성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아래 이제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랜 허실이라는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계속 그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셨던 저 이제 교수님이 이제 유명한 책, Toward Aristocracy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을 쓰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순수한 어떤 정치 영역에 이제 관여된 여러 사례들을 정리하고 심지어 저 책에는 우리의 사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이라크 파병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뭐 그것이 적절한 소개인지는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학자들이 이제 쓰는 그러한 이제 논의에 있어서 이 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용어, 뭐 사실 이 용어도 학자들마다 약간씩 또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뭐 알렉스톤 스위트라고 또 아주 유명한 학자는 공공정책의 사법 판단화라는 표현을 쓰고 뭐 제 스승이기도 했던 마크 투시넥 같은 그런 이제 교수님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Juridification of Politics라는 약간씩 좀 용어를 이제 달리 쓰지만 대체로 이 이제 용어들 비슷비슷하죠.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데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치와 법은 구별돼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정치와 법의 이원론에 근간을 둬서 뭐 이원론의 이제 그 철학적인 근거에는 뭐 켈젠이 얘기한 무슨 뭐 당위와 존재, 아니면 라이프홀츠가 얘기한 뭐 당위성과 합리성, 그렇죠, 합리성과 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나눠서 설명하는데 어쨌든 사법 영역하고 정치 영역은 법 영역과 정치 영역은 분명히 이제 다른 것이고 어느 한쪽에 자꾸 개입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는 재량의 어떤 요소가 강한 영역이고 사법이나 법은 기속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데 이게 이제 섞이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현상을 좀 그래도 뭔가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인, 평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이제 많이 쓰여 왔고요. 그에 관련해서 이제 Judicialization of Politics를 이제 정의하는 방식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것인데요. 위에 두 개 동그라미는 좀 스케치, 현상 전체를 거시적으로 스케치하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 두 개는 약간 그 현상에 따라서 일어나는 권력의 이전, 뭐 이것을 좀 이렇게 그리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용어를 접하는 그러한 좀 정의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들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좀 막연합니다. 그렇죠? 뭐 하버드에 오래 계셨던 그 프랭크 마이클만 교수님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한 인민의 지배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랜 허실이라는 아주 뭐 이쪽 분야에서 가장 이제 연구를 좀 이제 집대성한 그러한 이제 교수님은 좀 복합적인 정의를 합니다. 이 용어가 워낙 이제 광범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좀 유형별로 이제 묶어갖고 이제 정의를 해서 뭐 이렇게 뭐 1번처럼 법적 담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입안해갖고선 정책을 결정하는 뭐 그래서 그런 현상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두 번째 사법심사가 확산되는 현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세 번째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는 현상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걸 좀 이제 조금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별로 좀 이제 묶어가지고 논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은 그냥 한번 표를 보시면서 하나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제가 이렇게 유형별로 좀 묶은 데서 좀 느끼시겠지만 이게 1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있는 그러한 이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없다 정도의 의미이고요. 2유형, 3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이벤트의 그 절차나 아니면 그 결과에 이제 관여하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법화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사례들의 어떤 정치적 성격이 이제 강해지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2유형부터 벌어지고 3유형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이제 정치 의제에 아예 직접 관여하는 건데 이 3유형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특징이 1유형이나 2유형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 관여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뭔가 그 관여를 해야 될 어떤 법적, 헌법적 근거, 즉 관할에 따라서 관여를 하는 반면에 3유형 같은 경우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사법화의 어떤 강도가 상당히 이제 강해지는 거고요. 3유형일 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상황도 이제 벌어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 월드런 같은 이제 학자는 이제 이런 이제 3유형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할, 판단을 할 기준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사법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해놨듯이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인데요. 이제 다만 그 광범위한 개념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어떤 의미 아니면 논의의 전제들이 있다는 거죠. 법과 정치의 이원론 뭐 이런 전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용어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이 용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비판적인 어떤 접근이 항상 모든 케이스에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당히 좀 논의하기 까다로운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사법화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법을 하고 이제 특히 법학에서는 개념 정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 현상 자체가 지칭하는 용어가 또 막연해서 제가 오래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이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상의 이제 전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이 정치사법화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언급을 해놨듯이 일단은 이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정치적 결정이 있고 그것에 이제 불복하는 이제 세력이 존재하면서 그 이제 불복의 과정에서 재판소가 이제 개입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정치의 사법화의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도의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도 정치권에서의 어떤 결정은 이제 소위 이제 입법적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입법적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주권자의 결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적인 어떤 소수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입법 과정에서는 비록 정치적으로 패배했지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즉 불복에 따른 어떤 리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입법적 다수 입장에서도 정치의 사법화를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 제기, 문제 상황들을 이제 제거하고 그 자신들의 결정을 안정화시키고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판소의 개입 자체는 이 지금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제도 정치권에서의 결정이 이제 주권자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사실 뭐 재판소는 뭐 국민 투표를 뭐 진행하고 이러는 기관은 아니죠. 다만 재판소는 이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헌법이야말로 이제 헌법 제정 권력, 개정 권력의 의지고 헌법 제정 권력과 개정 권력은 주권의 어떤 그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사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 주권자들의 사전적 합의 그래갖고 그것에 구속돼야 되는 어떤 상황을 이제 규범적으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주권자의 의사를 헌법 해석을 통해서 찾아내서 그것이 지금 제도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결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재판소의 이제 개입 부분이 이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이제 정치의 사법화의 이제 원인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의 원인과 사법 영역에서의 원인으로 좀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듯이 이것도 뭐 약간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그 평가에 따라서 약간 그 원인도 좀 다르게 정리될 수 있는데요. 좀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권력 분립이 제대로 작동되고 사법의 독립이 확보되면서 그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원인 설명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제대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의 어떤 그 정당 정치의 뭐 지리 멸렬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 민주주의 실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한편에 또 보수와 진보가 균형 성장을 해서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뭐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면서 정치사법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도 있지만 반면에는 이 정치 과정이 너무나 파편화되고 너무나 이제 그 뭐 분점 정부 출현이 아주 빈번해지면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안 좋은 맥락에서요.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치사법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 요 종합 부분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해서는 뭐 방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인에 대한 논의 뭐 다 이어지긴 하는데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평가들은 뭐 이제 헌법 어쨌든 우리의 민주주의는 헌정주의의 이제 발현이고 그렇죠. 헌법에 따른 이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헌법적 가치를 이 민주적인 어떤 정책 결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되고 입법부 등 하여튼 제도 정치권에서 그거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은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이제 뭐 호주의 한 이제 학자의 표현이긴 한데요. 뭐 응답적 사법심사라고 해서 이제 민주주의 내에서 이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 달라는 어떤 그 시민적 요청에 대해서 사법부가 응답하고 있는 것뿐이다. 뭐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 애초에 정치사법화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어떤 그 비판적 논점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정치사법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정치 영역의 와해를 이제 많이 얘기하죠. 공론회장이 파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결정 장애가 오고 또 정치권은 또 좀 어려운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안 하고 미루고 아예 이 공을 어려운 그 부담 그러니까 그 결정의 부담을 사법부에 전가시키는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사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거를 헌재가 할 수 있는 건가?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관여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건가 정말? 그리고 사법적인 어떤 판단의 메커니즘 자체가 이 정치적 판단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법은 이제 그 뭐 형식적인 합리성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합리성에 매몰되다 보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유연하고 그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재량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상당히 경시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헌법재판소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선출직 대표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서 선출직 대표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위 비선출직 법관들이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의 어떤 뭐 절차적 규칙 중에 하나인 이제 다수결주의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치는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또 반다수결주의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반다수결주의의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총틀어서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사법의 정치화, 사법 통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좀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이런 현상을 그냥 지금의 상황이라고 이제 디폴트를 해놓고 이런 현상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의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사법 행태론 해갖고 이제 뭐
법관들도 결국에 임명자, 자신을 임명한 이제 뭐 재판소 같은 경우 이제 재판소 333인이 이제 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서 임명이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위로 잘 따지고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재판소 재판관들 임명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이제 가치관, 정치적 가치 이런 거에 이제 동조하는 식으로 당연히 재판소 재판관들이 움직인다라는 이제 설명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재판소 재판관들이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행위자처럼 해서 자신들의 어떤 결정이 이 현재의 정치적 지형에서 생존할 수 있게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끔 이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비판적 논의도 이제 부정적 평가에 연결돼서 전개가 됩니다. 뭐 정리를 앞에서 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부정적이다 정치사법화 그 현상 자체로만 놓고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당연히 브라이트 사이드도 있고 다크 사이드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다크 사이드의 뭐 사법의 정치화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와는 좀 다른 구별될 수 있는 이제 개념이고 현상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어떤 평가는 양가적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치의 사법화가 소위 이제 그 부정적인 다크 사이드가 있는데 그쪽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소위 이제 사법의 정치화를 이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뭐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 그 헌법재판소는 헌법 논증으로 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논증 과정이 엄밀해야 된다는 거. 뭐 그거는 이제 분명하죠. 신행정수도 그 판결이 많은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거는 그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헌법원인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그런 개념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썼다는 것이 이제 그 학자들의 이제 주된 비판인데 그런 식으로 좀 논증이 그동안의 선례들과도 일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논증 자체가 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 시민사회 내에서의 어떤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재판소가 열린 자세에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재판소나 이제 대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너무 많은 사항을 한꺼번에 결정해서 정치적인 재량이 그러니까 발현되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를 구속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너무 권위적인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가르치는 뭐 그런 이제 태도의 어떤 판결이라 그러니까 톤이나 매너에 있어서의 좀 정치권 제도 정치권에서의 어떤 논의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정치가 실패했다고 무조건 재판소에 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논의가 잘 이렇게 뭔가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들을 무시하고 이건 너네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게 이런 좀 고압적인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는 자세는 조금 사법부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좀 기술적인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헌법 저는 이제 민주적 헌정에 대한 이제 믿음, 신뢰가 이제 강하고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도 어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민주 시민으로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고 이러는 것에 뭐 나름의 의의를 이제 분명히 찾을 수 있지만 제가 좀 요즘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 기본권 보장이나 하여튼 민주적 가치,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뭐 의미를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계가 정말 최종적 단계가 반드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입법부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마련하는 방식으로 좀 그 재판소의 어떤 제도 운영의 묘를 좀 바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좀 길어졌는데요.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곧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님이 해주시겠는데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그다음에 런던 정경대학에서 박사학위
성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연세대학교에 계십니다. 이철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박종현 교수님은 뭐 이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이 그 박사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쓰셨을 때 그 박사 논문을 보고 굉장히 감탄했어요. 이 헌법재판소가 생긴 것이 이제 1988년. 그때부터 20년간의 그 헌재 결정 전부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선 그 분류를 한 그 성실함에 제가 굉장히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치 사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게 뭐 정치만의 일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사법에 의해서 사법이 거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천경자 화백의 그 그림이 위작이냐, 또 우리 학교에 있다 보면은요 교수가 뭐 표절을 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그게 법원으로 가서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학교가 스스로 결정을 하질 못하고 그게 다 법원으로 가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뭐 온갖 일들이 다 이 사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모두 5천만 국민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지고 살게 되고 뭐 이거 보험을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이 사법화가 사실은 만연해 있거든요. 이런 우리 일상생활, 사회적 삶 전체가 사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특별히 이것들과 다른 어떤 현상인가 아니면 그것에 그냥 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또 제기가 됩니다. 한편 또 우리 이제 박종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분명히 해가지고서 이제 물론 그냥 정치의 사법화라고 해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좀 더 고도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그 사법의 개입 이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조금 그 분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수요의 측면하고 또 공급의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가는 게 문제냐 아니면은 사법부가 이 정치적 기관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대기관의 결정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역행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선행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 문제인가? 그 두 가지 측면을 조금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게 랜 허실이라는 학자를 지금 언급을 하셨잖아요. Towards Juristocracy라는 그러니까 사법 통치라는 그런 개념을 들고 나와 가지고선 정치 사법화를 조금 그 민주주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그것을 에 대한 도전 같은 그런 것으로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견지에서 정치 사법화를 학자인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사건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사건 2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이라크 파병 위헌 소송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가 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도 사실은 탄핵 결국 기각했잖아요. 심판 청구를. 그래서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현상 유지를 도와준 그런 셈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이라크 파병 같은 거는 이런 사건은 우리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이런 성격의 사건은 우리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헌재가 그것을 각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법을 자제했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건들이 왜 이 헌재에 올라오느냐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헌재는 그것을 이제 사법은 좀 자제를 했다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우리 법원이나 이 헌재에 의해서 다루어지고는 있지만은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법원이나 헌재가 감히 이 대의기관의 의사 결정에 역행해 가지고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예를 들어 신행정수도 그 특별조치법 위헌 그거는 물론 뭐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 말씀하실 강제징용 판결 또 위안부 판결 위에 뭐 국가 면제를 배제해버리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라면은 사실 굉장히 그거는 좀 파격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즉 모든 국책 사업들이 법원으로 올라옵니다. 4대강 사건도 이제 법원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판결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판결이 사실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것이 이제 국가재정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사정 판결이라는 그 행정소송법상의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것을 뒤집게 되면은 너무나 그동안 이 들인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견지에서 이제 사법이 자제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아까 이제 우리 박종현 교수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법부가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그런 식의 어법을 쓰는 그런 것 또한 정치의 사법화의 견지에서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만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사법이 자제를 했을 때 그러한 그 가르치는 그런 그 어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새만금 그 개발 사업에 대한 그 판결인데 거기서 이제 심판 청구를 취소해 달라는 그 심판 청구를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런 아주 그 엄숙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2부에서 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과는 굉장히 다른 오히려 소수 의견에 가까운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는데 2021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가지고선 해결이 됐다라는 그 입장에서 이제 각하 결정을 판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은 이게 한일 관계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훼손하게 된다. 이런 이제 어법을 또 사용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판사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당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법이 굉장히 자제를 했어요. 그 경우에는 이 두 사건 모두에서 그렇지만은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왠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 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굉장히 강한 이 훈계조와 지적질 같은 그런 어떤 이 수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정치의 사법화에 굉장히 여러 차원과 차원과 측면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말씀드릴 것이 좀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예고 동영상을 보니까는 뭐 이 선거가 가까워지고 하니까는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것이고 또 지금 많은 그 정치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또 뭐 야당에서는 이게 뭐 검찰 독재다,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치의 사법화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랄까 그거는 정치의 사법화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의 형사화, 크리미널라이제이션. 그것 또한 우리 정치의 사법화의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으로서 좀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뭐 토론 시간에 충분히 더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 교수님 전체 토론을 위해서 많이 자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김성호 교수님이십니다. 김성호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정치사상으로 박사학위 하시고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가르치시다가 연세대학교에 부임하셔서 지금 현재 정치사상, 정치이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김성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성호입니다. 오늘 이 정치 사법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박주영 교수님 발표, 이철우 교수님 토론 잘 들었고요. 그다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정치 사법화라는 이슈는 정치하고 법 사이에 껴가지고 양쪽을 다 이렇게 포괄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법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 같은 문제, 같은 이슈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정치학자들을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고요. 정치학자 중에도 제가 전공하는 정치 철학, 정치 사상의 관점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보일까,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좀 사례를 가지고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사법 소극주의와 사법 저극주의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사실은 정치의 사법화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민주주의여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민주화가 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정치의 사법화 이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 전제되어야만 정치의 사법화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게 된 거는 탈냉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민주화 이거를 연구하는 와중에서 민주화를 했더니 이런 식의 사법부의 역할과 힘이 커지더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의식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박주영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던 랜 허쉬라는 토론토 대학 교수가 바로 정치학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얘기를 특히 우리나라적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라는 큰 어떤 두 이념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기억하기에 1997년 대선 때 당시에 당시 여당 후보였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당 대선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민주주의가 별거 있겠습니까? 법치주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당시 대쪽 판사로 유명하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실제로 아까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1988년 민주화 이후에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헌재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이 보폭을 맞춰가면서 한국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동의하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21세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더 이제 헌법재판을 통한 사법심사라는 제도가 사실은 행정부나 입법부랑 충돌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라는 게 같이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지만 민주주의, 입헌주의가 꼭 같이 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나면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민주권의 원리인 것이죠. 다시 말해 주권을 무슨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다는 주권의 원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권의 원리의 구현을 위해서 다수결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주권을 구현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주권을 가졌다고 상정된 국민들 중에 다수가 통치하는 체제,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사실은 이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미사여구를 다 걷어내고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만 포착해 봤을 때, 그렇다면 입헌주의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입헌주의라는 거는요, 사실은 법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법치의 논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 인간의 자의적인 의지가 아니라 법 규범과 그에 의해서 구축되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통치한다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인간의 자의적 의지에서 통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를 타도하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권위주의 정권을 우리가 민주화시키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독재자나 아니면 소수의 무슨 권력 집단이 권력을 임의적으로 행사한 것을 법을 이용해서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입헌주의와 법치의 관점에서는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국민 전체가 그 권력을 가진 민주화된 세상이 되었더라도 그 권력의 행사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법치의 이상, 입헌주의 이상과 충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인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각고의 제도적 실천을 통해서 이거를 같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항상 같이 간다. 다시 말하면 97년에 그 대선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입헌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통제, 법적 통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화된 국가에서는요. 이런 식의 법규범으로 이 다수의지를 통제하는 것을 보통 법학계에서는, 법학자들은 소수이차의 인권보호다,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발표 중에도 반다수결주의가 되는 것이죠. Counter majoritarian difficulty라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는 것.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갈등 관계, 긴장 관계라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가 사법적으로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개념적으로도 굉장히 불명확한 얘기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정치가 사법화된 형태로 민주주의가 입헌주의의 통제 하에 전개되는 것이 사실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정치가 사법화된다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언술들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의 사법화에도 여러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인데, 그 정치의 사법화가 지나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치의 사법화가 원론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를 측정하고 어떤 정도에서 우리가 이거를 허용하고 수용하고 또 어떤 경우는 경계를 해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두 번째, 사법 소극주의와 적극주의에 관련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원래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인 법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던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대법원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1936년에 이 뭐 코트 패킹이라는 뭐 그 사법파동, 미국판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소위 그 대법원의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뉴딜 정책에 협조를 하는 이 협조적인 뉴딜 대법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뉴딜 코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뉴딜 코트의 이제 굉장한 특징은요. 특히 뉴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사법 소극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덕키파워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아까 발표할 때 나왔던 나중에 1962년에 베이커 v 카에서 이론화되는 소위 political question doctrine이라는 것의 굉장히 early versio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뉴딜 대법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법 소극주의로 일러매진했느냐? 그렇지가 않죠. 사실 뉴딜 대법원은 동시에 38년에 이제 캐롤린 프로덕트스라는 케이스인데요. 이 1938년에 판례를 통해서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일종의 공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뉴딜 법원의 어떤 사법 정책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한 소극주의 정책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인권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태를 취하는. 그래서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는데요. 결국은 이 전후 1945년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전성기였다고 우리가 지금은 평가하는 워런 대법원장의 워런 코트나 그다음 버거의 버거 코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식의 사법 적극주의와 소극주의를 탄력적으로 적용해가면서 한편으로는 법원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해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힘으로 소수자의 인권 보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민권 운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어떤 긍정적인 진보적인 역할을 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상기시키는 이유는요. 이런 식의 사법 적극주의와 소극주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험이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얘기를 길게 꺼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뭐 다 알다시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뭐 예를 들어 헌법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지도 않지만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사법 소극주의. 뭐 자기들 스스로 그게 일본판 political question doctrine이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법적 소극주의가 일본 법원 같은 경우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사실은 정책적 사안에 있어서도 인권보호 사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법 소극주의를 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한국의 법원은 한국으로 돌아오면요. 한국의 헌재는 사실은 굉장히 인권보호, 그렇죠? 인권보호를 통한 어떤 민주화의 증진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해오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정치의 사법화라는 게 이렇게 지금 회의의 주제가 될 만큼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이 태도로 확장해오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의 법원이 정책 사안과 인권 보호에 있어서 둘 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의 한국 법원은 정책 사안에도 인권 사안에도 다 적극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법원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라는 거를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본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굉장히 인권 보호 같은 쪽에 쓰는 미국의 모델. 사실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에 부시비고 이후에 이제 미국 대법원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여튼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에서 그런 거를 보고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정치의 사법화만 왜 얘기를 하냐. 사법의 정치화도 얘기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사법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거기서의 정치화라는 것은 무슨 그 굉장히 저열한 수준의 뭐 당파적인 수준의 뭐 어떤 이념적인 수준의 이런 정치화가 아니라 어떤 사법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와 사법 권력을 자제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굉장히 하이 폴리티컬한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 그런 것이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정희 교수님 맨 끝에 한 5분 정도 또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청중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한 두세 개 받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여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명예교수 이각범입니다. 오늘 저희 해군장교 동기회가 박상은 이사장과 같이 하는 해군장교 동기회가 남산에 걷기 행사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행사에 나오기에는 좀 부족한 옷차림으로 나온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신 박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논평하신 두 분 중에서 특히 존경하는 김성호 교수의 논평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그냥 코멘트하려고 합니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서울대의 그 학생 관련 그 당시는 학장보라고 그랬는데 서울대 사회대 학장보를 맡고 있을 때 과연 민주주의를 무엇이라고 학생들은 생각하는가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서울대에서 100명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에 가서 50명씩 제가 그야말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아주 단답으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이게 질문이었고요. 근데 놀라운 대조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서울대학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민주주의란 선거이고 선거를 통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었고요.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에서는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rule of law 그러고 어떤 학생은 독일말로 레츠슈타트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이.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답이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김성호 교수님이 민주주의란 인민주권이고 그 인민주권 행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결이 다른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들은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상당히 격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TV 방송국에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댔을 때 그 교수님의 인터뷰가 이거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국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 헌법재판소니 대법원이니 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고 그때그때 인민재판을 하면 되겠구나. 인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진실이 가려지고 법적으로 옳은 것이 가려진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법제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요새 아주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퀘스처네어로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론을 내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순히 코멘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기 맨 뒤에 김정민 변호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너무 좋은 발제와 토론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제가 박종인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의 이 정치 사법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치와 사법은 이제 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구성 문제하고 이게 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사법부 수장과 대법관 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이런 구조를 두고서 사실상 그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정치가 적절히 사법이 적절하게 이제 정치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전제는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전제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성 자체가 그 집권 여당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극명하게 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권과 사법부가 뭐 협치하는 것 비슷한 어떤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거의 이 사법부의 아주 민낯을 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사법부 구성,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만 그것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한 사법을 가져올 수 있는 헌재와 대법원의 구성 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뭐 뾰족한 그런 어떤 생각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원 판사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것은 정치적 임명이라는 것이 뭐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독일은 조금 다르게 이제 연방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을 그 의회가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실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선출된 기관들이 만들어내는 2차적인 어떤 기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사법부의 구성 방법이 뭐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조금 잘못된 행태의 문제이고 어떤 제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는 해보았습니다. 근데 뭐 다른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더 좋은 제도 개선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좀 더 좀 경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이각범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그 정치 사법화를 우리가 논할 때 이렇게 대의 기구가 결정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을 사법이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까 제가 한국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것에 역행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 인민재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대의기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일반 여론을 통해서나 인민의 정치적 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역행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실 그 압박에 의해 가지고선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시 vs 고어 지금 저도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부시 vs 고어에서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그러니까 박정현 교수님은 연방 대법원이 본안까지 들어와 가지고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다. 미국 정치의
관행이나 규칙에 비춰 볼 때 이렇게 보셨는데,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거의 개입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재검표가 됐다면 그게 오히려 뒤집힐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연방대법원은 스테이터스 코어를,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용인하도록 그런 방향의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 새천년 벽두의 그 세계 정세를 그 결정하는 그러한 엄청난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했는데, 사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람들의 그 어떤 선거 결과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한,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판결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성훈 교수. 예, 그 지금 이철우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고 저 이각범 선생님 말씀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그런 연구가 많이 있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과연 다수의 여론을 추수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수의 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냐 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미국이 그 연방대법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50년대 60년대 이때 굉장히 진보적인 걸로 알려져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도 사실 연구를 해보면은 당시 여론의 추이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사실은 미국 사회 전체의 여론이 앞서 나가고 그거를 따라가는 형태로 판결이 나온 것이지, 결코 미국 일반 국민 다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내지는 생각하는 어떤 범위, 생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진보적으로 판결을 내린 건 아니다라는 이제 연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금 이철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학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두 가지는, 저 두 번째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토론 드린 거의 결론이 바로 그거였던 건데요. 정치사법화를 너무 이 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게 이 정도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냐, 그건 숙제로 남아 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신 말씀하고는 제가 100% 공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라 그러면 입헌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입헌민주주의가 아닌 형태의 민주주의는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민주주의 핵심이 뭐냐, 그런 법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영미 정도를 벗어나고서 특히 우리나라 그때 서울대 학생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입헌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까, 입헌민주주의를 당연한 민주주의의 어떤 원형이자 유일한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할까, 그렇지 않은 점이 드러났던 그런 서베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박지원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5분 나누셔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좀 빠르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 드렸었고요. 아까 일단 프로에서 질문 나온 거, 아까 이철우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외국에 학회를 나와서 이제 다른 이제 헌법학자들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성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은 좀 독특하다는 평가를 좀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또 권력 분립까지 생각을 하면서 333에 갖고서는 나름의 균형을 또 맞춰가지고, 하지만 또 본질적으로는 결국에 이제 대통령의 어떤 임명 권한이 또 많이 반영되는 그런 이상한 좀 신기한 좀 구조에 대해서 많이 논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최고 사법심사기관의 어떤 구성 방식이 또 정답이라고 또 단언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식이고, 아니면 의회의 의석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당들이 의회에 이제 다 소속된 어떤 교섭 단체들이 이제 재판관 숫자의 어떤 적절 비율을 가져가고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건 실제로 또 논의가 한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됐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구성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저는 누가 들어와도 그 좀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뭐 당파적인 어떤 결정에서 좀 자유롭고 사법부의 어떤 독립과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구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김성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소위 이제 사법 소극주의와 적극주의를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고려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뭐 과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개입을 할 때와 개입을 하지 않을 때를 잘 판단하는, 그래서 그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너무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재판소에서 이제 그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적법 요건 심사를 하는데 그 적법 요건 심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정립이 돼서 이제 거의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위원 하면서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룰들을 좀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좀 더 근본적으로는 뭐 미국식의 어떤 뭐 상고가 제도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갖고 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경우 이제 적법 요건에서 되게 좀 많이 이제 판단하는 게 권리보호 이익이라는 걸 봅니다. 이제 어떤 사건에서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있을 만큼 이게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거니까 이거를 이제 판단해서 본안에 가기도 하는데 그런 좀 약간 좀 개방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고 재량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걸 잘 활용해서 좀 이제 잘 활용을 해갖고 이게 나설 때와 멈춰 있을 때를 좀 이렇게 잘 선택을 하는 그런 좀 묘를 좀 발휘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특히 좀 이제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정치 문제 법리를 우리가 뭐 수입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좀 제도 정치권에서의 어떤 논의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건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많이 있었던 이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내부 어떤 제도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논의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신경을 쓰고 좀 그 논의를 존중해 가면서 판단에 임하는 게 어떨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괴리돼 갖고 무슨 재판소는 뭐 사회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가면서 판단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제 걱정이나 뭐 그게 약간 이제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는 게 그 김성호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제 이제 박사 논문에서 결국에 이렇게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이렇게 연구를 막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그 반다수결주의 난제, 즉 이제 민주적인 어떤 결정에 대해서 비선출직인 그런 이제 그 뭐 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렇게 관여하는 게 다수결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러한 이제 결정을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지만 실증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의외로 재판소, 뭐 대법원 등등은 상당히 그 정치적 다수 그리고 여론의 향배에 민감합니다. 그게 뭐 미국에서도 많은 정치학자들이 연구한 게 누적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사실 찾아볼 수 있는 단서들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떠한 이제 현상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 이걸 뭐 정말 선동적이고 선정적이고 은유적으로 막 이렇게 이 개념을 활용하고 뭐 남용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결국에 지금 이 사건, 이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확정을 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논의를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우려 가지고는 이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한 어떤 그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좋으셨죠? 전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박정현 교수님, 또 토론해 주신 이철우 교수님, 김성호 교수님, 또 질문해 주신 이갑범 선생님, 또 김정인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만 휴식을 하고요. 4시 5분에 제 2부 세션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